네, 다시 본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5번째 Featured and Scientific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기업들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본 세션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브레인 코리아 21에서 주최를 하는 바입니다. 임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교육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션은 기업, 사회, 그리고 ESG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 개별 기업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소비자들은 기업의 ESG 활동을 보고 그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데 큰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SG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서 미래의 사회에서 기업과 사회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사회, 그리고 ESG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BK21 교육연구단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션을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 세션을 공동 주관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GEF 세션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업, 사회, 그리고 ESG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참석자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소개는 기업 측, 학교 측의 순서로 그리고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측에서 참석해 주신 분입니다. SK 김은정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정 부사장님은 현재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부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SK그룹 전체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또 김은정 부사장님은 저희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하신 동문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 박성규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성규 상무님은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연구원에서 경제정책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카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또 현대자동차 수소 경제 전략 관련한 연구 업무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의 오정화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정화 상무님은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커뮤니케이션 유닛의 지속가능 디비전에서 상무를 맡고 계십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 경영 비전 수립, 기후변화 전략 수립 등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동엽 교수님은 매니지먼트 분야, 그 중에서도 창의성과 조직, 그리고 조직관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공 분야십니다. 한국인사조직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서울 스프링 실내학 축제 조직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경영대학의 신현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한 교수님은 재무관리 분야, 그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혁신, 그리고 CEO와 재무성과 등을 연구 분야로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뉴욕 주립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럼 학교 측의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곽주영 교수님이십니다. 곽주영 교수님은 국제경영 분야에 계시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또 연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회사에
ESG 관련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세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하신 3개 기업이 순서대로 각 기업의 ESG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과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참석자분들의 가나다 순서로 SK,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발표 시간은 약 8분에서 12분 사이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의 김은정 부사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SK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SK는 에너지화학, ICT, 반도체 소재, 물류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목차고요. 다음 페이지. 먼저 SK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SK는 왜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회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사회 문제도 많아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기존의 정부나 사회에서 자정적으로 일어나던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를,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고객, 정부, 투자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회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니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는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외에 만들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에 SK는 여러 가지 CSR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ESG가 핫해지면서 하게 된 것들이 아니라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또 나무를 키우고 또 다양한 대학생들이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예도 있는데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K가 단발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 것, 아니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SK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직접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고요. 다음에 보이시는 것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회성과를 만드는 여러 사회적 기업들 혹은 그 소셜 벤처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보통 금전적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 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대학생들을 또 교육해서 더 많은 사회혁신가들을 양성하려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DBL 경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는 DBL 경영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BL은 바텀 라인이에요. 여기 뭐 다 경영학 관련된 분들이시니까 그 바텀 라인이 뭔지는, 회계학에서 바텀 라인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더블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단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바텀 라인을 보고 또 이것을
각 기업의 CEO들의 KPI 평가의 5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SK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SKMS라고 저희 기업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행복 차원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이며 이런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통해서만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기업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룹 멤버들 전체가, 구성원 전체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SK가 왜 이런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SK가 어떻게 ESG 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활동을 할 것인가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년을 ESG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SK가 ESG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요. ESG라는 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더 진행된 것은 ESG의 추구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제가 계속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ESG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에 대한 도표인데요. 저희가 ESG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에센셜 ESG라고 되어 있는데 ESG적 관점, 그러니까 사실 ESG는 그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이 가지는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입니다. 기업이 적어도 이 정도의 리스크는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가운데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ESG 기반의 BM을 혁신함으로써 당장의 프로핏도 있겠지만 보다 롱텀에서 저희가 BM 혁신을 하고 또 거기에 제가 이제까지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SK 입장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들이 더해지면 결국 이것이 SK의 SV 추구이고 또 이것이 SK의 ESG 경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ESG 각 분야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S, 소셜 분야입니다. 어찌 보면 그 E나 G는 그 방향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방향은 명확한데 소셜 아젠다의 경우는 그 범위도 워낙 넓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척도도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가 어떤 분야로 더 추구할 것인가 하는 아젠다를 세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원, 고객, 협력사, 사회라는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셜 아젠다들을 보면서 저희가 잘 이 사회적 아젠다를, 소셜 아젠다를 팔로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체크되어 있는 사회 측면에서의 여러 아젠다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행복 얼라이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목적은 대한민국에 아직도 결식인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결식의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결식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SK 브랜드를 앞세워서 SK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SK 주도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지방자치단체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발굴하고요. SK는 재원을 댄다면 다른 기업들도 예를 들어 요기요처럼 그런 기업들은 또 배달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면서 그 임팩트의 크기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는 임팩트의 크기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지금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CSR, 그 대표적인 CSR 프로그램인데요. 온택트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노인분들께 이제 제공되던 그 도시락을 만들고 제공할 수가 그 식사를 만들고 제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런 분들이 계속 결식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노숙자분들 같은 분들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 도시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같은 리소스로 두 가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생명나눔 온택트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헌혈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SK 그룹에 있는 SK 멤버사들에 있는 구성원들 또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되는 일반인들까지 다 같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SK가 이런 CSR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사회에서 알려져야 하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함께 하면 그 임팩트가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카이스트와 함께하고 있는 SEMBA,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를 향한 MBA 코스인데요. 결국은 이 업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역량이 더 높아져야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내 최대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안에 MBA 과정을 만들고 함께 더 준비된 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3월에 10기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백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소백이라고 하면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이야기 약자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플랫폼입니다. 19년에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됐었고 5,000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또 이야기들을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들을 축적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URL이 보이실 텐데 들어가셔서 보시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빠르게 저희 SK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이런 흐름에 우리가 앞장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업가니까 더 앞장서서 이런 흐름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구 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SK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듣고 나니까 단순 활동뿐만 아니고 철학부터 시작해서 가치 체계까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의 박성규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HMG 경영연구원 박성규 상무라고 합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수소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이런 단어들이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당연한 것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사회를 상정을 하는 것이겠죠. 수소에너지가 왜 필요한지는 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제가 오늘은 재생에너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수소에너지가 굉장히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첫 번째,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과 밤에 나오는 발전의 양이 다르게 되고요.
여름과 겨울에 나오는 발전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발전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서구 사회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했을 경우에 그 발전의 효율이 대충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발전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설비를 또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은 대량의 설비에서 어떤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잠깐 이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오른쪽 슬라이드에 있는 그 그래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더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제 발전량은 주황색 선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위쪽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발전량은 그 재생에너지가 아닌 발전원들,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의 양이 낮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 양이 많아졌다는 거죠, 의미가.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이 그 화석연료의 발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낮에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늘어나는 경우에 화석연료의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전력망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기가 흘러가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발전량을 크게 늘리거나 뭐 크게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흘러나와서 이 전기를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은 발전의 사이클을 올려서 이렇게 송전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가 이렇게 사라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량의 에너지를 장주기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단위가 아니라 뭐 반년 혹은 뭐 수년에 걸쳐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다면은 재생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현존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수소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남는 에너지를 수소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부족한 경우에 저장해 놓았던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탄소 중립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소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생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친환경 수소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제 그 CO2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저희가 보통 개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분을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라면은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모아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 그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린 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또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차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차량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 전지를 2개를 붙이면은 트럭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작게 만들면은 지게차와 같은 작은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아주 대량으로 연결을 하면은 대용량의 발전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규모를 작게 하면은 집안이나 빌딩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는 발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개념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도 지금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뭐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해가지고 VTO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프라이빗 에어 비클이라고 해서 PAV라고도 하는 일종의 이제 도시명 항공에 대한 사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런 도시명 항공을 만약에 배터리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작은 원만큼의 커버리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출력이나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도시명 항공을 만든다고 하면은 더 큰 원의 커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에너지 수단에서 구현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뭐 예상을 했을 때 수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한 18% 정도를 이제 수소가 감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시장의 부가가치도 연간 한 2.5조 달러 까지 이렇게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 개발과 굉장히 여러 도전 과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앞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의 수소 전기차 개발 이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보고 지난 1998년부터 이제 연료전지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데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2002년에 저희가 그 구형 산타페 모델의 연료전지를 탑재한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차량 가격 하나가 100만 불 정도 됩니다.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저희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당시에 나온 모델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투싼 퓨얼셀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차량 가격이 한 7만 불,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차를 7만 불짜리 차로 만드는데 이제 한 10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이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트럭이 수출되고 있는 그 사진이 보일 텐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좀 대규모의 차량 수출은 거의 세계적으로 저희가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고요. 이 계약이 2025년까지 1000대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희 현대차의 넥소가 글로벌 누적 판매를 2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의 대중화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용어는 상당히 익숙해졌지만은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것인지는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에너지도 장래에 굉장히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기술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2040년이 되면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그 수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도전적인 선언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은 차량뿐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그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 발전도 좀 같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나 운송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효율과 대용량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넥소라는 수소전기차 모델 하나밖에 없지만은 저희가 연료전지의 활용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서 발전소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렇게 굉장히 좀 납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여서 차량 외에도 굉장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자동차도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 모델, 그 다음에 도시에서 다니는 트램과 같은 그 철도 모델,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범위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좀 다양하게 넓혀서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규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ESG 중에서 맨 앞에 E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의 오정화 상무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모레퍼시픽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말씀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아모레퍼시픽 사례로 듣고 싶을까라고 고민했고, 주최 측에서도 이제 저희 S에 관련돼서 글로벌과 로컬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아모레퍼시픽이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2017년에 SDG가 나오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이 집중해야 될 아젠다가 어떤 거냐라고 저희 최고 경영진들과 논의를 했고, 그 5번 젠더 이퀄리티하고 12번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저희가 주력으로 해야 될 아젠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5번 젠더 이퀄리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무엇을 파는 회사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아모레퍼시픽이 왜 존재하느냐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기업 경영 철학과 경영 이념에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를 하겠다는 게 저희 소명이고요. more beautiful world를 붙여 읽으면 아모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가 저희 아모레퍼시픽 모든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소명이고요. 7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제가 무엇을 파는 회사냐? 아름다움과 건강을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여준 대표적인 브랜드 6개 브랜드인데 글로벌 브랜드이고요. 럭셔리 카테고리의 설화수, 프리미엄 라네즈, 매스 뷰티 이니스프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건강식품 오설록 바이탈 뷰티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오늘은 이제 CSR 관련, 여성 관련된 CSR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의 비전이 뭐냐라는 경영 이념과 저희 경영 철학에 맞춰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고,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하에 모든 여성들이 저마다 꿈꾸는 삶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게 아모레퍼시픽 CSR의 비전이고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했을 때 저희는 63년에 방문 판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에 미망인들이 그들의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회사로서는 그들이 판매를 통해서 회사와 함께 여성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시작을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모두가 자기 구역의 사장이 되어라고 하신 선대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역량들을 키우고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역량 같이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시작이 저희 여성에 대한 접근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2가지 필러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과 웰빙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SDG의 5번과 3번이 건강과 웰빙에 연계되어 있고요. 5번과 8번이 경제 역량 강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과 로컬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앞에 있었던 CSR 비전과 CSR 전략은 전사적으로 함께 공통으로 가져가야 될 글로벌 공통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부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바꿔서 국가별로 시대에 따라서 그 전략 하에 세부 프로그램 조금 더 바꿔 나갔는데요.
첫 번째 필러 건강과 웰빙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핑크 리본 캠페인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성들의 대표 암이기도 하고 사망률이 높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2001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48만 명 정도로 누적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설립했고 지난 20년 동안 핑크런을 통해서 유방암을 인식하고 자가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성들한테 많이 알렸고요. 이 사업이 커지면서 중국에서는 저희가 모리파워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특히 이제 NGO 단체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발전 기금회와 공동으로 모리파워라는 핑크리본 마라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암도 양대암이 되게 중요하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양대암의 검진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의 자가 검진과 예방과 수술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요, 암을 겪고 난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외모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암을 겪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를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2008년부터 했고요. 현재까지 2만 명이 참여하셨고 8개의 국가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레 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중국에서 2020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은 저희가 여성의 유방암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었다고 한다면 2020년에 중국 현지의 니즈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정신적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방암에서 예방검진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까지 조금씩 프로그램들은 변화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필러는 경제 역량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희망가게인데요. 희망가게는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창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협업 파트너는 한국의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70호점을 오픈을 하셨고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3년 이상 가게를 유지하시는 생존율이 높고 상환율도 높아서 여성들, 한부모 가정 여성들의 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옆에 있는 뷰티풀 라이프는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그 취약계층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협업 파트너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하고 있고요. 취업률이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됐다라는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유얼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여성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청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민유얼 드림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의 프로보노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가 헤어 디자이너,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을 도와주고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줬고 자격증 취득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중국에서 2020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 많이 했었고 최근에 중국 정부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창업이나 취업을 되게 요구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베럿이라는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부녀자 발전 기금회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사 도우미로 취업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취업률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여 년 이상 동안 저희는 여성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경제 자립 지원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30년까지 어모 뷰티풀 프라미스라고 아모레퍼시픽이 앞으로 해야 할 5가지 약속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탄소 중립이나 레스 플라스틱이라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과 관련된 문제, 아젠다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건강과 웰빙은 기존처럼 암 환자를 넘어서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유방암이라는 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져 있고 그 국가 의료 체계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여성 생애 주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 건강 이런 것들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해왔다면 앞으로는 청년 중심의 미래 세대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감에 있어서는 저희의 밸류 체인에 있는 농가 지원, 특히 이제 여성에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누적으로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소명답게 어모 뷰티풀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화 장모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기업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이제는 토론자분들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들으시고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신동엽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그 세 기업 모두 제가 평소에 ESG 관련 강의하거나 연구할 때 자주 인용하고 또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던 기업들이라서 너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할 뿐 아니라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라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 기업이 추구하고 계시는 어떤 지향하는 목표나 비전 자체는 뭐 저도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 기업이 추구하시는 이런 ESG 관련 내용들이 뭐 환경단체라든지 사회운동단체하고 달리 기업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이상, 지금 세 기업이 말씀 이상과 실제 기업으로서의 어떤 현실적인 의사결정에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 사이에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딜레마는 제가 볼 때 이 세 기업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세 기업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챌린지 딜레마는 현대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현명하게 이걸 구분하는 동시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딜레마는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실제 그 각 기업들에서 이런 내용 세미나 할 때 제가 질문도 던져봤는데 예를 들면 세 기업에 다 해당이 되지만 SK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어떤 상승작용, 순환관계, 동시추구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맞지만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두 개가 단기적으로 최소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어떻게 이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에서 처음에 2017년, 18년에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할 때 저도 처음에 이제 세미나 할 때 발제자로 참여했는데 많은 경영진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충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실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데 우리 SK에는 어떤 성과나 이런 데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작은 타격이면 물론 이걸 우리가 수용할 텐데
상당히 중요한 타격일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이제 현대차로 가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제가 쭉 관찰해 본 바로는 뭐 최근 보고서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수소 경제, 수소차가 가장 친환경적이고 바람직한 건 맞는데,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모델이 항상 표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은 표준 경쟁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이런 세력들이 지금 표준 경제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무릅쓰고 우리가 아주 소수로 몰리더라도 바람직한 수소차를 계속 추구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엔 현대차가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용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부터 약간 좀 뭐 현대차도 전기차 이야기 자꾸 나오고 올해도 용감합니다. 올해. 아직도 용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파타고니아 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는 이제 그야말로 친환경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의류 회사인데, 의류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류를 팔았는데 이 의류가 결국 보면 폐기가 되는 거, 나중에 다 입고 나면 폐기 안 되게 재활용하는 의류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파타고니아의 매출을 절반으로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걸 무릅쓰고 해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가 2050년 뭐 넷째로 이러면 이제 그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세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딜레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조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모레퍼시픽이 처음 아까 계속 강조하신 이제 젠더 여성의 문제에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여성 우리나라 그다음에 여성 아시아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의 고객의 상당수는 또 남성들이고, 지금 또 여전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여전히 앞으로도 유용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기준일까? 아니면 이제 글로벌로 본다면 이 젠더에 대한 개념도 지금 상당히 이제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아시안 뷰티를 넘어서 뉴 뷰티를 추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젠더의 문제도 너무 여성에 한정되는 걸 넘어서려는 이런 시도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 신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한꺼번에 그 기업분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한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ESG 중에서도 이 G라고 하는 거버넌스에 관련한 연구를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버넌스에 이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는 결국 뭐 주주하고 경영진이 되겠죠. 그래서 주주를 그러니까 주주가 경영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라가 거버넌스였다면, 이게 이제 그 주주만 볼 게 아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CSR, CSB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그게 환경으로까지 확대가 돼서 이제 ESG 이렇게 한 20년 동안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ESG의 그 이해관계자들을 저희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아까 거버넌스에서 얘기했던 이제 주주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인플로이, 구성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스터머, 그 다음에 거버먼트, 그 다음에 뭐 제너럴 퍼블릭, 이렇게 해서 그 S에서 다뤄줘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서플라이어가 있거든요. 서플라이어. 근데 지금 세 기업 모두 ESG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 이제 빠졌을 것 같은데, 서플라이어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관련한 그런 활동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커스터머 관련한 것도, 인플로이 관련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거버먼트를 대신해서 제너럴 퍼블릭
위한 그런 활동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플라이어를 위한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원인은 결국 고객은 좋다. 고객은 좋은데 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산업에서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되겠죠. 이 입점업체들이 착취를 당한다고 한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이제 결국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셜 밸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새 기업에서 오늘 발표 내용이 좀 없어서 혹시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현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곽지영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분야가 국제 경영이니만큼 약간 국제 경영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UN CTAD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제 경영 역사가 몇십 년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도국 혹은 중위권 소득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 공식적으로 엄연히 선진국 국가의 한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테마로 우리가 이런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겨울 학기에마다 저는 신흥시장 경영론을 가르치는데 이번 학기에도 이제 저희가 그 신흥시장 경영론에서 유니레버의 케이스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테마는 이제 Growing with the Market 해서 이제 인도의 유니레버의 이제 활동과 뭐 베트남의 유니레버의 활동 등 여러 이제 국가들의 활동을 다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이제 원우님들과 제가 토론하는 것들이 유니레버라는 어떤 기업이 제품과 포트폴리오는 좀 다르더라도 어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어떤 경영학적 논문에 의하면은 오버알칭 프레임워크이라 그러는데 어떤 큰 어떤 글로벌 테마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국 진출국마다 이제 그 자신의 펑션이라든지 전략은 좀 다각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모신 이 SK, 현대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모두 다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언은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사회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링크를 글로벌 브랜딩화 시켜서 예를 들면 SK, 현대차 혹은 아모레퍼시픽 그럴 때 딱 이제 어떤 이미지를 딱 딱 우리가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와의 기업과의 링크를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지금 이 세션은 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세션에 대한 기획자로 여러 기업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신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애석하게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혹은 특히 ESG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 혹은 이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신 기업들 우리나라의 선도 기업인데 이제 다음번 내년도 GF, 내후년 GF 등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ESG 활동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시간이 걸려더라도 우리가 모신 이런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선의의 파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그러니까 굳이 이런 세션이 없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 활동의 사회라는 배경을 깔고 이제 이런 더불어 사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 서스테이너블 성장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건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토론자분으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석학분들을 모셔서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좋으면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ESG를 추구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맞닥뜨리게 된 챌린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ESG 활동과 NGO, 사회적 그 단체들,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뭐가 차별화가 돼야 되느냐, 혹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이 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데 주주, 경영진, 채권자, 그다음에 종업원, 고객, 정부 있는데 이들 중에 소외되는 참여자는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ESG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 ESG를 할 거냐라는 질문으로 종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발표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순서대로 우선 김은정 부사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기업과 NGO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CSR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요만큼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면 뭐 하나의 목표를 본다, 그리고 뭐 측정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되 이것들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한 단체가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얼라이언스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온택트 같은 프로그램들은 SK가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중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회장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18년에 DBL 경영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충돌이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CEO의 KPI의 반이 사회적 가치에 있고 또 이거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충돌이 날 수 있지만 롱텀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 기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2050년에 넷제로를 저희가 선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2050 빼기 알파 뭐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런 걸 하면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빠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화학국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챌린징한 결정이었죠, 사실. 그런데 또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또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에서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선호될 수 있느냐, 정말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는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되게 여러 가지 조직에서 특히 뭐 구성원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 팔로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박성규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는 이제 처음 발표하느라고 말을 좀 천천히 했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나 수화하시는 분이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동혁 교수님께서 저희 고민을 먼저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기업은 정말 영원히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때로는 좀 안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태계상의 어떤 혹은 역사적인 어떤 문제들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간접 고용 인원까지 하면 25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 생태계 안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부품이 보통 3만 개 들어간다, 2만 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3만 개가 들어가고 저희가 한 700만 대 정도의 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2,100억 개 정도의 부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복잡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국익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 18% 정도 되거든요. 발전 다음으로 굉장히 그 2등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좀 이렇게 타겟이 돼서 더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또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는 것이 또 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100여 년 이상의 이렇게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석연료가 가장 편리합니다. 온실가스만 안 나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편리한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사회를 대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 특별히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뭐 아까 앞에 설명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저희보다 훨씬 먼저 수소나 연료전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던 회사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해서 포기를 하는데도 저희는 계속 굉장히 꾸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최고 경영층의 뚝심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소 전기차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 어포더블한 수준에 거의 근접한 단계까지 개발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서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과 또 오해를 맞닥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안 하고 수소차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그룹만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현대, 기아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모델로는 니로와 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 5 있고 EV6 있고 그 다음에 GV60 있고 G80의 일렉트릭 버전이 있습니다. 현재 조만간 나오거나 현재 팔고 있는 차량의 모델이 그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모델의 전기차를 팔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전용 회사이고 프리미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랑 이제 양산차 업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전통 그 자동차 산업 업체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인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ESG 이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전환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EU에서 나오는 그 개념 중에 그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공정한 뭐 전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 저스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만들고 팔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차를 만드는 서플라이어들만 바뀌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만드는 회사 대신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 찾고 모터 만드는 회사 찾으면은 뭐 저희가 전기차를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8,000개의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소비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사회적인 책임도 사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그나마 유의미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정도라는 걸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서플라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평소에 이제 뭐 조금 흔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뭐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같이 부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뭐 금속이나 광물과 같은 원재료 같은 거 이제 가격이 막 이렇게 뛰면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가지고 뭐 그걸 좀 대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자금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뭐 자금의 흐름에 좀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서플라이어들의 경쟁력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한 대에 들어가는 3만 개의 부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대 수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단 한 개라도 발휘하지 못하면은 이게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품들의 퀄리티를 관리를 하고 그 모든 부품들을 만드는 서플라이어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동반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약간 아이코닉한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국 사업을 하면서 호프온 휠스라고 해가지고 소아암 그 환자들을 돕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이렇게 반향을 굉장히 일으키고 저희 그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곽 교수님의 어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특히나 어떤 ESG 이슈에서뿐만이 아니라 ESG라는 게 이미 이제 기업 경영에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와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어떤 소비자들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혹은 주주라든지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좀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의 오정화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먼저 그 신동엽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젠더 이퀄리티인데 그 여성을 위해서 계속 할 거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20년은 정말 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했었고요. 일부 조금씩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우먼과 영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회공헌으로서 젠더 이퀄리티를 바라보는 것과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공헌은 여전히 젠더에 있어서는 약간 기울어진 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률이라던가 취업률이라던가 교육률 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조정하는 작업들,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여성을 중심으로 좀 더 진행할 거고 부분적으로 젊은 세대를 포함을 시키긴 할 겁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과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펼칠 수는 없고 그런 부분 확장을 할 거고요. 하지만 사업 관점으로 고객을 바라볼 때는 기존에는 저희 고객이 누구냐 하면 여성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저희가 뉴뷰티에서는 모두가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는 젠더 이퀄리티를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앞으로 ESG 중에 가장 앞으로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공급망 이슈입니다. 물론 공급의 안정성도 있겠지만 공급망 ESG에 대한 실사법이 EU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기업이 입증해야 되는 책임들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 3가지 측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업체를 거래할 때 ESG에 대한 그 오디트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회사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상생협력 펀드를 만들어서 실제 어떤 협력사들은 안전이나 환경이 취약한 협력사들이 있고 어떤 협력사들 품질이 취약한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기적으로 저희 오디트하고 점검해서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해외 글로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곽 교수님 주신 거에 글로벌, 저희는 이제 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8개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게 굉장히 아모레퍼시픽과 연관성이 높고 저희 역량이 충분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아세안 총 8개 국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같은데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저희 밸류체인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판매사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저희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 저희 파트너들이 그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CSR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출의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매출의 약 퍼센트를 좀 기준을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그 정도는 그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글로벌 CSR 가이드라인 원칙을 주고 실제 글로벌 법인들과 논의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준비한 10가지 질문을 압축해서 하나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대표로 신동엽 교수님께서
발표자 대표로 김은정 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GF의 테마가 Remember Common Future입니다. 그래서 ESG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앞으로 미래의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ESG나 CSR이나 CSV 이런 개념들을 보면 결국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사회에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로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우리가 뒤섞이면서 기업이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는, 소위 배태되고 녹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기업이 수행하기를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서 이 두 개의 별도의 어떤 집단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녹아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정 부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기업과 사회를 따로 띄어서 어떤 관계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스테이너블 퓨처는 기업과 사회 모두의 서스테이너블 퓨처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기업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통찰력 있는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기업, 사회 그리고 ESG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대전환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하면서 국내 외적으로 더 많은 변혁을 일으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변화를 일궈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